듣다 보면 똑똑해지는 라이프 듣동라. 안녕하세요, 홍상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입니다. 네, 오늘 저희 셋이 모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은 한 달간의 시사 뉴스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벌써 6월이잖아요. 네. 정리할 때가 됐습니다. 우리 고유 오프닝. 벌써 2월이네요. 5월이네요. 7월이군요. 더워졌어요. 추워졌군요. 사실 지난달에는 저희가 이현 기자가 준비한 때 출근 골든벨이라고 야심작. 해서 야심작 너무 네. 재밌었어요. 우리 뭐 같이 퀴즈 하면서 네. 뉴스를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마련해봤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재밌어 해주셨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셨었어요. 네. 근데 이번 달에는 좀 다시 한번 초심으로 돌아와 봤습니다. 왜죠? 조심으로 돌아오자고 제가 했는데 네. 왜냐면 제가 요새 뭐 좀 찾아봤는데 침착맨님이랑 나영석 PD 네. 같이 했던 그 네. 화제의 방송 있잖아요. 거기서 얘기를 하기를 이제 침착맨님이 컨텐츠 조언을 할 때 사람들이 흘려듣도록 컨텐츠를 만들어야 한다. 오. 언제까지 계속 집중해서 화면을 보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일을 하다가 이제 들어도 컨텐츠가 이어질 수 있게 편안하게 듣는 컨텐츠로 만들어 보세요. 뭐 이런 조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한번 이번 달에는 그렇게 만들어 보자 라는 생각을 다 미심쩍은 표정으로 저를 보고 계시죠. 그래서 정자세로 보지 않고 좀 편하게 다른 일을 하시면서도 들을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들어 볼까라는 생각으로 제가 두 기자한테 이렇게 만들어 보자라고 했는데요. 왜냐면 듣동라 에고 서치 할 때 있잖아요. 근데 어떤 분이 SNS에 이런 얘기를 적어주셨더라고요. 빈지워칭을 해야지, 듣동라 들으면서 빈지워칭 해야지, 뭐 듣동라 몰아들어야지, 뭐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듣동라 컨텐츠를 이동하면서 들으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운동하면서 들으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뭐 밥 먹으면서 몰아들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듣동라 분들이 그런 식으로 컨텐츠를 소비하고 계신다면 저희도 빈지워칭 최적화로 한번 컨텐츠를 만들어보자 이런 마음으로 다른 일 하시면서 편하게 뉴스를 정리해보세요 이런 네.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근데 한 명이 없어졌어요. 지난달이랑 비교해보면. 사실 김지아 기자가 지금 다른 일을 하고 있는데 바쁘기도 하지만 지난달 골든벨 저희가 합의하에 그 우승자 혜택으로 다음 달 콘텐츠 조금 내려놔도 되는 그런 찬스를 또 주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 셋이 정경사 네. 이렇게 되게 전통적인 분야 네. 세 분이 함께 이야기를 준비해봤습니다. 순서는 요 순서대로 순서대로. 경제, 사회, 사회, 정치 정치. 듣동라 짬순입니다. 아, 두 분도 짱 구분한 게 웃기네. 우리 오메너의 짬이 있지. 있지. 일주일 정도의 텀이 있다. 맞아요. 그래요? 네, 그래서 경제 분야 먼저 한번 가보겠습니다. 경제 분야는 근데 톱뉴스감? 이런 이슈는 요즘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냥 우리가 좀 궁금한 뉴스들 모아서 해볼까 해서 팀원들한테 좀 제보를 받아봤거든요. 그래서 듣동나 팀원들이 궁금하다고 한 뉴스 아니면 요거 좀 다뤄줬으면 좋겠다고 한 뉴스 세 가지를 가져왔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일단 이상 기자가 제보해주신 에너지 캐시백. 네. 에너지 캐시백 들어보셨을 것 같기도 한데 아마 뭐 생활정보 이런 거 보는 게시판 있으시면 그런 데서 올라왔을 것 같은데 뭐냐면 정부가 이제 여름이 오면 에너지 집중 소비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에너지 가격, 그러니까 전기요금 많이 내는 게 좀 부담될 수 있으니까 7월부터 에너지 캐시백 제도를 좀 확대해서 실행하기로 했어요. 이 원래 에너지 캐시백 사업은 요거에 참여하는 가구 혹은 단지가 주변에 다른 집보다 에너지를 좀 절감해서 사용을 하면 할인 혜택을 주는 캐시백을 주는 그런 거였는데 요걸 이제 좀 더 확대한 거죠. 그래서 신청하는 모든 가구에 해당하게 무슨 혜택을 주냐 하면 전기 사용량을 1년 전 같은 달이랑 비교했을 때 10% 이상 줄이면 성공인데 그렇게 되면 전기요금을 인상 전이랑 같은 수준으로 낼 수 있게 해준대요. 근데 5월에 전기요금 또 인상됐잖아요. 1월에도 또 한 번 올랐고 그래서 지난해랑 똑같은 양을 쓴다고 해도 사실 전기요금이 오를 판이에요. 근데 지난해보다 좀 더 줄여서 쓴다라고 하면 지난해 가격으로 낼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거죠. 미리 신청을 해놓고 일종의 네. 챌린지 같은 거네요. 챌린지 같기도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보통 7월에 월 평균 한 가구가 한 400kWh 정도 전기를 사용하는데 인상분을 반영했을 경우는 전기요금이 한 74,000원 정도 나올 거라고 합니다. 근데 만약 이 챌린지에 성공을 해서 10% 사용량 감축에 성공해서 에너지 캐시백 적용을 받으면 6만 원대로 전기요금을 낮출 수 있다라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주는 게 아니라 꼭 사전에 신청을 하셔야 돼요. 그니까요. 내가 줄이더라도 신청을 안 하면 안 하면 그냥 나만의 만족감. 그러니까 도전하고 지구를 신청하고, 위했다 네. 하고 끝.
인데 요 신청을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6월 7일부터 온라인 신청이 열렸는데 한국전력 에너지 마켓플레이스 거기에 페이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꼭 신청을 하고 요 챌린지에 성공을 하셔야 자동적으로 할인 혜택 받을 수 있다. 그래서 할인받은 금액은 다음 달 정기요금 청구서에서 바로 차감이 되거나 혹은 신청을 하면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 이제 이지상 기자도 말씀하셨고 오는 길에 홍상진 기자도 얘기했지만 신청을 하는 게 생각보다 내 이 고객 넘버 같은 것들도 확인을 맞아요. 해야 되고 네. 들어가서 또 신청 절차를 해야 되고 해서 약간의 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모든 이용자들한테 전 국민한테 할인을 해줄 거라고 하면 인상을 안 했겠죠. 근데 인상을 했는데 이 어려움, 이 불만을 약간 누그러뜨리고자 도입한 일종의 캠페인인 거고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글쎄 몇 %나 될까? 성공하는 가구가 바빠서 까먹을 수도 있고 몰라서 지나칠 수도 있으니까. 저도 고객 번호가 뭐 한전에 입력된 주소랑 주민등록상 주소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막 그래가지고 그럴 때는 뭐 관리실에 전화해서 확인해 보든가 봐야지. 아니면 뭐 전기 그 요금 고지서에 나와 있을 테니까 거기서 확인해 보라 막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따 꼭 가서 확인해야지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람이 또 바쁘다 보면은 그렇지. 또 깜빡하고 맞아요. 신청하는 거 깜빡했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대대적인 할인 혜택 같아 보이지만 막상 이럴 수도 있고 또 막상 여름에 더워서 아 그냥 10,000원 더 주고 틀어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본격적인 여름을 못 겪어봤잖아요 지금. 그래서 과연 몇 분이나 혜택을 받을지 모르겠지만 듣동노분들은 꼭 까먹지 말고 신청해서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은 할인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도전하는 거지. 도전하는 거죠. 근데 이 난리가 왜 벌어졌냐라고 하면 사실 한전에 누적된 적자 때문에 인상을 했고 요금 인상을 했고 또 그걸 또 국민들의 여론을 또 감안해서 이렇게 중간 지점을 찾은 캠페인인 건데 지금 한국전력 누적 적자가 44조 원을 넘어섰대요. 하루 평균 지금 이자 비용만 116억 원이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그럼 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아니 1월에도 올리고 5월에도 올렸는데 우리가 이 정도로 참아줬는데 왜 한전은 계속 어렵다 그래?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오래된 누적 적자가 좀 심해가지고 이미 사실 가격을 올려야 되는 상황이 된 지는 좀 오래됐어요. 그랬는데 미루다가 이제 최근 들어서야 올리고 있기 때문에 한전의 누적 적자를 털어내기가 쉽지가 않다. 그래서 한국전력은 사실은 3분기에도 한 번 더 올려보려고 지금 정부에 뭐 자료도 내고 인상 준비를 좀 하려는 것 같은 움직임이 있거든요. 근데 또 이게 쉽지는 않은 게 늘 그렇듯이 우린 선거가 있다. 내년 4월에 총선이 있다. 두둥. 근데 총선을 앞두고 지금 전기요금 2번이나 올렸고 모르긴 몰라도 본격적으로 고지서가 올 때쯤 되면 우리 팀원들도 다들 좀 그런 싫은 소리 한 번씩 할 것 같긴 하거든요. 왜 이렇게 많이 나왔어 이렇게. 그럼 체감 물가가 막 올라가고 민생이 어렵다는 느낌이 드니까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한 번 더 인상을 허용을 해줄 수 있을까? 한전이 당분간은 더 올리기가 쉽지 않지 않을까? 이런 분위기이기는 합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올 여름 좀 전기 좀 아껴가면서 틀어야 될 것 같기는 해요. 두 번째로는 저희 팀에 올해 새로 온 신한스 에디터의 제보입니다. 레이스를 열심히 만들고 있죠. 조만간 또 레이스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무슨 발제를 해주셨냐면 요즘에 신한스 에디터가 뭐 성수동에 친구 만나러 갔는데 카페에 그렇게 케이팝 우리보다 더 케이팝스럽게 입은 외국인 관광객이 많다는 거예요. 성동 성수동에. SM 있어서 그런가? 그렇죠. 성수동에 SM 있죠. 1밀리언도 성수동. 아, 그쵸, 약간 케이팝 성지가 되고 그렇네요. 있구나. 그래서 그러고 보니까 외국인이 이렇게 많이 왔네? 그리고 명동을 갔는데 그 대로변 가운데에 쫙 원래 노점 있던 게 코로나 때 다 없어졌었잖아요. 근데 그거 다시 다 생겼대요. 제 예전에 그 얘기했었잖아요. 거기 막 할랄 마크 붙어 있고 막 이렇다고 이제. 그렇지, 할랄마크 사실 붙은 지 좀 되긴 그거 했는데 됐어요. 돌아온 거지, 재오픈한 거지, 어. 리오프닝 한 거지. 그래서 실제로 그거 드시고 계신 막 이런 이거 뭐죠? 불카, 히잡. 히잡을 쓴 이제 아랍인 여성 관광객분들도 막 보이고. 그래서 이거 진짜 엔데믹인가? 관광객 수 정말 늘어났나 궁금한데요? 라고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4월 중에 우리나라 관광객 수가 90만 명으로 코로나 이전 같은 달인 2019년 4월, 보통 같은 달끼리 비교해 여행도 시즌이 있잖아요. 그래서 4월이랑 비교했을 때 2019년 4월이랑 비교하면 55% 수준까지 회복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터지기 직전 수준까지 회복한 건 아닌데 꽤나 살아나고 있다.
정도인 거죠. 그리고 어디서 왔나 관광객들이 국적별로 보니까 미국인 관광객 수가 회복세가 제일 빠르고요. 그 다음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게 태국이나 베트남에서 오는 관광객이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원래는 사실 팬데믹 이전에 가장 많이 오던 관광객은 중국발 관광객이었거든요. 근데 중국에서 오는 관광객은 생각보다 회복세가 좀 더딘 편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아직 중국 자체가 해외여행이 제대로 본물이 터지진 않았대요. 그래서 글로벌리 중국의 관광객이 돌아오진 않았는데 근데 그래도 4월 출입국 통계를 보면 중국에서 들어온 외국인 입국자가 11만 1,049명으로 2020년 2월 코로나 한참 터졌을 때죠. 그 이후 처음으로 10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조금씩 회복을 하고 있고 그리고 3월보다 또 한 40%가 4월에 또 늘었다고 하니까 올 여름엔 또 더 많이 늘 수도 있죠. 근데 관광객 없는 게 더 좋았어요. 국내 여행하기는. 이러실 수도 있는데 사실 그 자영업이라든지 또 그리고 면세점 산업 이런 것들은 이제 중국 같은 곳에서 대규모 관광객들이 들어와야 돌아가는 산업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거를 기다리고 있다. 생각보다 경기가 확 살아나질 않고 있어서 이런 관광 특수까지도 아기자기 모아서 좀 경제를 살려봐야 되는 분위기다. 그리고 사실 올해 우리나라 관광 산업의 호재인 또 애니버서리가 하나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알아요. 뉴스 막 많이 나오던데. 네네네, 알고 계시군요. BTS 데뷔 10주년. 몰랐어요? 무슨 홍상지 일이야. 기자 몰랐어요? 보라색 피 없어요? 방탄소년단 10주년이라고요. 6월 13일. 예. 대명절이 있습니다. 진짜 명절이네. 예. 근데 아마 방송 올라갈 때쯤에는 기사 되게 많이 나왔을 거고 모르는 분이 없는 뉴스가 되어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서울시랑 하이브가 아예 6월 12일부터 2주 동안 BTS 데뷔 10주년 관광주간으로 이걸 정했고 관광주간입니다. 그리고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불꽃축제도 지금 계획이 돼 있어요. 그리고 뭐 세빛섬이라든지 남산이라든지 조명 틀 수 있는데 다 보라색으로 틀자. 축제입니다. 여러분. 진짜 축제, 보랏빛 축제가 네. 펼쳐지겠군요. 제 가족 중에 유럽에 계신 네. 분이 네. 계시잖아요. 네. 그분이 이제 유럽에서 한국어를 하시거든요. 거기 이제 케이팝 때문에 한국어를 배우고 싶은 분들이 너무 많아서. 근데 그분들이 지금 이 올해의 이 6월이랑 7월 여름휴가 때 제자분들이 다 한국에 진짜요? 전부 다 한국행을 끊었다는 거예요. 거의 뭐 메카 메디나 가는 수준인데? 그래서 무슨 그 BTS 옛날 숙소 뭐 그런 데 있잖아요. 그게 이제 그 팬분들 나 지금 생각이 팬분들은 그 코스가 있대요. 그리고 아. 뭐 그때 이제 뭐 카페 여는 곳들 뭐 팬카페 이런 거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진짜 한다고 축제네, 그러더라고요. 축제네. 그러니까. 이게 진짜 근데 제가 그냥 재밌어서 찾아본 거긴 했는데 백화점이나 면세점 같은 데도 많이 이 BTS 특수 때문에 관광객이 올 걸로 보고 막 컨시어지 직원 막 늘려놓고 이렇게 아주 돈줄난 준비를 제대로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막 호텔 패키지도 나오고 유통업계 이런 데서 아주 단단히 준비를 하고 있고 실제로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성수동 SM 있는 성수동 아니면 하이브가 이전에서 이제 용산에 있으니까 네. 용리단길 이런 데도 외국인 관광객이 진짜 많이 온대요. K-팝 팬들이. 네. 그래서 그런 지역이 좀 활성화되는 그런 효과도 있고 확실히 좀 팬데믹 동안 각자의 방구석에서 세계 각곳의 방구석에서 입덕하신 분들이 이제 좀 행동에 나서는 것 같다. 네. 그래서 좀 관광객이 돌아오는 것 같고 버스를 좀 타보자. 이 경제도 좀 K-팝 버스를 타보자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뉴스는 김지아 기자가 얘기해 준 건데 한번 해보라고 핫한 일본 증시 이야기입니다. 어제 촬영일 전일인 어제 7일 기준으로 도쿄 증시 니케이 지수 대표하는 지수죠. 니케이 지수가 32,506에 마감을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오른 거냐면 연초 대비는 한 22% 올랐고 1990년 7월 이후 최고치거든요. 근데 1990년 하면 홍 기자 좋아하는 시티팝 한참 나오던 그 일본의 그 호황 더운기. 그 시티팝 리듬이 지금 생각났어. 그때 이후로 가장 높은 수준의 주가 지수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올 들어 사실 각국 증시가 다 상승세이긴 하거든요. 저희 계좌도 많이 조금 회복이 되고 있고 미국도 많이 아닌가요? 종목이 잘못 이 골랐나요? 표정이 지금 예, 느껴져가지고 네. 괜찮으시죠? 작년보다 이 정도. 아 저도 괜찮아졌어요. 저 조금 괜찮았어요. 작년보다는 훨씬. 네, 그리고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는 참고로 연초 대비 한 16에서 17% 올랐고 미국 S&P 500 같은 경우는 11%
상승률 기록 중인데 22% 넘게 올랐으니까 굉장히 많이 올랐죠. 일본 주가가. 김지아 기자가 이 뉴스를 좀 다뤘으면 좋겠다 한 게 일본 경제가 안 좋다고 많이 들었었는데 왜 이렇게 주가가 오르는 건지 일본 경제가 이제 막 살아나고 제2의 부흥기가 오는 것인지 궁금하다라면서 찔러준 뉴스였어요. 근데 김지아 기자랑 항상 일본 경제를 둘 다 흥미를 갖고 있는데 서로 아우 먼저 형님 먼저 하면서 서로 이게 양보하는 톡 건드리면 이코노미로 가고 네. 톡 건드리면 월드로 가기 때문에 맞아요. 더 절박한 사람이 하게 되는 그런 거죠. 그래서 김지아 기자 질문처럼 왜 일본 증시가 이렇게 올랐는가 하면 지난해에 이 사상 초유의 엔저 다들 인지하고 계시잖아요. 네, 네. 환율 굉장히 좋잖아요. 우리 여행 가기 좋은 환율이죠. 우리 기준으로는. 그래서 일본 상장사들이 아마 사상 최대 이익을 거뒀을 거다라는 기대감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실적도 잘 나왔고 왜 그런가 하면 엔화 가치가 낮으면 일본 입장에서 봤을 때 외국에서 뭔가를 일본에 수입해 들어올 땐 불리하지만 여기서 똑같이 팔던 거를 달러로 받아서 환전을 해보면 엔화로 치면 실적이 상승하는 그런 효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매출이 오르고 실적이 좋아지기 때문에 요 덕분에 주가도 올랐다. 또 동시에 거시적으로 봤을 때는 경제 성장률도 생각보다 일본이 지금 잘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1분기 경제 성장률, GDP 성장률 잠정치가 집계가 됐는데 한 1.6% 정도로 나왔거든요. 이렇게 들으면 낮은 것 같은데 원래 기대치가 0.8%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도 굉장히 지금 경제 성장률이 코로나 이전이랑 비교하면 많이 위축된 상황인데 일본은 생각보다 빨리 괜찮아지는 분위기인가 하면서 더 일본 시장 자체에 좀 주목도가 높아진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워렌 버핏 효과가 있는데요. 워렌 버핏이 요즘에 일본 주식을 많이 언급하고 있어요. 많이 사고 있고. 네. 실제로 지난 4월에는 아예 일본을 방문했거든요. 버핏이. 이 버핏이 일본의 종합상사에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어서 2020년부터 이제 일본 5대 종합상사 지분을 매입하고 최근까지도 계속 지분을 늘려왔어요. 그래서 지분 7%대까지도 계속 높여갈 거다라고 하는데 버핏 회장이 일본 종합상사 기업에 투자하는 이유가 뭔가라고 하면 저평가된 가치주라고 본대요. 그리고 지금 글로벌 공급망이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미국이랑 중국이랑 진영짜게 하고 있고 또 굉장히 자국 우선주의가 많이 팽배해 있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속에서 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기업이 앞으로는 더 가치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일본 종합상사가 광물 뭐 수입과 수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 기업들을 눈여겨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최근에도 그 버핏 회장이 지금 회장으로 있는 버크셔 해서웨이가 최근에 엔화 채권을 또 대규모로 발행을 했어요. 근데 엔화로 빚을 냈다라는 건 엔화로 쓸 데가 있다는 거죠. 그럼 어디다 쓰겠냐? 결국 일본 기업들 지분 사들이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버핏이 뭐 일본에 왜 관심을 갖고 있어? 웅성웅성 하면서 또 일학개미들이 또 따라갔어요. 또 그럴 수 있지. 저도 지금 들으면서 약간 솔깃하거든요. 이미 늦었다. 이유가 있겠지. 뉴스에 팔아라. 이미 뉴스에 다 나왔으면은 뭐 여러분은 늦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지금이 가장 빠른 때인지. 아무튼 외국인 매수가 일본 시장에서 많이 는 가운데 우리나라 투자자들도 일본 주식을 꽤 산 걸로 나오는데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일학개미들이 순 매수한 상위 종목이 일단 1위, 2위는 닌텐도 아직스 그리고 탑 10에 보니까 워렌 버핏, 피긴 종합상사들이 좀 이름이 있습니다. 마루베니, 스미모토 뭐 이런 이토츠, 미쓰비시 이런 회사들이 탑 10에 들어가 있더라. 그래서 좀 빠른 분들은 이미 따라 사셨구나. 근데 사실 혹시 일본 주식에 그래서 관심이 간다. 나도 일본 시장 들어가 볼까? 라고 하시더라도 또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게 모든 투자는 나의 책임이다. 매수 버튼을 누른 내 탓이다. 내 손가락 탓이다. 이거 맞아요. 이거 버핏 픽인데 어떻게 된 거야? 이럴 수 없잖아요. 뭐 버핏 메일도 안 열어. 헤이, 헤이 뭐 유튜브에서 틱톡으로 해봐야 버핏 안 봐요. 내 책임이다. 내 책임이다. 잘 생각해 보시라. 아무튼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경제에서는. 네. 까지입니다. 우리 팀원들이 궁금해했던 뉴스들을 잘 모으셨네요. 재밌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뉴스는 최근에 노동계와 정치계의 갈등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맞아요. 정부와 노동계 간의 갈등이 사실상 최고조에 이르고 있는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사실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 1호로 노동개혁을 내걸었었죠. 그러면서 뭐 주 69시간제로 대표되는 어떤 노동 정책부터 그리고 뭐 노조 관련 수사까지 쭉 끌고 오면서 좀 사실상 노정 간 갈등은 좀 예정된 수순처럼 보이기도 했는데 상황이 지금 계속 격화되는 분위기
분위기라서 그동안의 일들을 좀 정리해보자라는 취지로 오늘 뉴스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대통령이 노동계한테 대선 전에 친구라고 표현했던 그쵸. 걸 빗대어서 절교했다 막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사이가 안 좋아진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한국노총 같은 경우는 노동계, 기업, 정부 간의 합의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참여하는 걸 전면 중단하겠다라는 발표를 했더라고요. 우리나라의 양대 노총이라고 하면 민주노총이랑 한국노총이 있는데 네. 사실 한국노총은 민주노총에 비해서는 그나마 정부와 협조적인 관계였고 특히나 지금 여당인 국민의힘의 예전 대선 후보들을 지지한 적도 있었던 그쵸. 단체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한국노총까지 강경하게 나온다는 건 그만큼 상황이 안 좋은 거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은 이 경사노위라고 하면은 1998년에 김대중 정부에서 출범한 이 노사정위원회가 그 뿌리이고 뭐 말씀해주신 것처럼 근로시간 제도나 막 굵직한 그런 노동 현안들을 노동계와 그리고 기업 그리고 정부 간에 좀 같이 모여서 논의하는 그런 대통령 직속의 협의체거든요. 근데 사실 민주노총 같은 경우에는 경사노위 출범 전부터 이런 정부의 이런 답정너식 대화에 우리가 들러리로 설 수는 없다 이런 식으로 애초에 참여를 하지 않아 왔고 한국노총은 그래도 계속 그 대화 창구에 참여를 해왔는데 여기서 이제 등을 돌리게 된 거예요. 한국노총마저 최근에. 그러면서 사실상 현재 정부와 노동계 간의 공식 소통 창구는 당분간 문을 닫게 된 상태가 된 겁니다. 근데 다만 탈퇴까지 한 건 아니고요. 일단 잠정 중단을 하고 탈퇴 여부는 집행부 결정에 맡기겠다라고 한 상태입니다. 어쩌다가 약간 갈등이 이렇게까지. 이게 꽤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 봐야 돼요. 집권 초부터 노동개혁을 강조해왔던 윤석열 정부인데 지난해 말에 우리 사회에서 척결해야 할 3대 부패를 제시하면서 노조부패도 공직부패, 기업부패와 함께 우리 사회에서 척결해야 할 3대 부패의 하나다라고 규정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막 노조 이런 회계감사, 좀 투명한 회계 이거 관리를 해야 된다라면서 뭐 본격 회계감사에 착수를 하고 막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네. 당연히 뭐 노동계에서는 반발을 하죠. 아니 노조를 지금 부패 집단으로 낙인 찍고 독립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 정부가 이러면서 반발을 했고 사실상 이때부터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정부가 말하는 노동개혁을 이건 노동계약이다라고 규정을 하고 연대 투쟁을 결정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 더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에 이런 말을 합니다. 건설 현장 내 불법 행위를 뿌리 뽑겠다라고 하면서 그 원인으로 건설 노조를 지목하는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건폭 들어보셨죠? 뉴스에서 많이 보셨죠? 그러니까 노조가 이 건설 노조가 건설사들을 상대로 막 뒷돈도 받고 너네 직원으로 노조원을 채용하라 막 이런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건 사실상 조직폭력배와 다를 바가 없다. 막 이러면서 이제 건폭이라는 신조어를 아예 만들어낸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정부에서. 당연히 노조에서는 반발할 수밖에 없죠. 건설 노조 입장은 아니 그간 정말 건설 노동자들의 현실이 너무 열악했다. 뭐 소개업자들의 막 중간 착취도 있었고 너무 열악한 건설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해서 싸워온 건데 이런 노조의 적합한 교섭 활동을 불법으로 매도해서 막 조폭 취급을 하면서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라고 엄청 반발을 했었던 거죠. 그때 당시에 건설 노조가. 그러면서 또 하나 사건이 있었던 게 5월에 민주노총 건설노조 강원건설지부 지대장이었던 고 양회동 씨가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수사가 과도하다며 유서를 남기고 분신으로 숨지는 일까지 벌어졌어요. 이건 뉴스를 통해서 아마 한 번씩은 다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사실 우리가 주 69시간제로 더 익숙한 이런 근로시간 개편 이런 정부가 내놨던 근로정책을 두고도 이게 너무 사측 입장만 반영된 거 아니냐 약간 이런 비판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에 지금 더해서 노조의 칼까지 빼들면서 정부가 노동계를 대화해야 할 동반자가 아니라 이건 사실상 뭐 범죄 집단? 어떻게든 싸워서 무너뜨려야 할 뭐 그런 집단으로 보고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터질 게 터진 것이다. 라고 보는 지적도 많아요. 그리고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이 노조 관련해서 좀 강경 발언을 할 때마다 지지율이 소폭 오르는 흐름을 보이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또 이런 강경 기조를 계속 유지해 온 것 아니냐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얽힌 실타래처럼 점점 꼬여가지고 여기까지 온 것 같네요. 그래서 지금 서울 시내 나갈 때마다 저는 집회하는 거 진짜 시위 많이 주말에 혹시나 일이 있어서 가거나 하면 아 오늘도 시위 집회 있구나 하거든요. 저희 사실 거의 상암에 있어서 잘 못 네, 보기도 몰라요. 하지만 몰랐다가. 일단 나가보면은 굉장히 또
시위도 좀 그런 네. 소요가 또 계속 시내는 있죠. 요즘 네, 예. 가두 시위가 진짜 네, 많구나를 그쵸. 주말에 되게 놀란 적 있어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설노조에서 조합원이 죽었잖아요. 그 일이 있고 나서 건설노조가 이 고 양회동 씨를 추모하고 정부를 비판하는 시위를 5월 16일에서 17일 뭐 이렇게 이틀간 벌여요. 그 참가자들 중에 일부는 서울 도심에서 노숙 시위를 하기도 했거든요. 이 때문에 뭐 서울 시내 통행이 제한되고 뭐 아무래도 그런 시위를 하다 보면 또 시민들의 불편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바로 다음 날에 윤희근 경찰청장이 나서서 기자회견을 합니다. 여기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번 불법 집회를 단호하게 수사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시위에 경찰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사실상 엄포를 해요. 이번 시위에 대해서. 경찰 버스도 많이 봤어요. 그쵸. 네.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이번에. 그리고 집단 이렇게 노숙하는 행위를 두고도 이건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세게 발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이렇게 강경한 발언을 하고 여기에 더해서 정부와 여당이 집시법 개정안을 하나 또 내놓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는 심야 집회와 시위를 제한하겠다. 그리고 불법 행위를 한 번이라도 저지른 적이 있는 단체가 집회 신고를 할 경우 이를 허가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이 담긴 집시법 개정안을 내놓은 거예요. 이 개정안이 나오니까 노동계나 뭐 야당에서는 이게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 자유를 엄연히 침해하는 것 아니냐. 이건 사실상 정부 허락받고 정부 입맛대로 시위하라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당연히 나왔고요. 이 개정안이 사실은 실제로 통과되는지는 사실 미지수의 그쵸. 영역이잖아요. 네. 야당이 국회를 더 많이 과반수 이상 갖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가 이 여당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어떤 철학을 가지고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노동계나 야당이 좀 분노를 그쵸.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또 거기서 이제 미시적으로 봤을 때는 실제로 시위가 있었을 때 경찰의 대응 같은 게 좀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던 것 같긴 하거든요. 그렇죠. 확실히 정부의 분위기가 이렇게 바뀌고 또 윤희근 경찰청장까지 나와서 막 강경 발언을 하니까 확실히 그 시위에서 그 경찰의 대응이 많이 달라지기는 했었어요. 일례로 대법원 앞에서 3년간 간헐적으로 이어졌던 집회가 하나 있어요. 이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하던 집회였는데 사실 법원에는 수년째 계류돼 있는 어떤 그런 비정규직 관련 불법 파견이라든지 이런 사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걸 좀 조속히 해달라 이런 집회를 3년 동안 계속 간헐적으로 해오던 집회가 있었는데 그간 뭐 그런 집회가 열리면 경찰의 치안 유지 차원에서 투입이 되긴 하지만 별다른 제지는 하지 않았던 거죠. 근데 최근이었던 5월 25일에 경찰관 수백 명이 동원돼서 이들을 강제 해산시킨 일이 있었습니다. 이유는 대법원 주변 100m 이내에선 집회가 금지된다라는 이유 때문이었거든요. 그리고 이날 윤희근 청장이 또 한마디 하는데 집회 시위 진압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도 적극 면책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확 바뀐 거죠. 그리고 지난 5월 31일 이날이 바로 노정 갈등의 최정점을 찍게 되는 계기가 된 날이기도 합니다. 이때 양대 노총이 모두 집회를 하거든요. 각기 다른 곳에서. 근데 여기서 모두 물리적 충돌이 발생을 해요. 경찰과 그리고 시위대 간에. 민주노총 같은 경우에는 서울 광화문 세종대로 일대에서 2만여 명이 모여서 정부의 이런 노조 탄압이라든가 뭐 노동법 개혁을 뭐 중단하는 이런 집회를 벌였거든요. 그래서 민주노총 산하의 뭐 건설노조라든가 금속노조도 다 뭐 어디 뭐 대통령실, 어디 뭐 경찰 정합 이런 데서 집회를 열고 같이 합류해서 막 가두 시위를 하는 뭐 이런 시위를 했는데 꽤 대규모였던 집회였죠. 그래서 경찰도 아마 뉴스를 통해서 보셨을 테지만 6년 만에 집회 현장에 캡사이신 분사기를 준비를 해요. 그래서 막 3,000여 대나 막 준비를 하고 사실 실제로 사용하진 않았지만 집회 현장에 캡사이신 분사기가 등장한 것만으로도 논란이 되기엔 충분했죠. 근데 뭐 집회는 큰 소요 없이 그래도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다가 집회 과정에서 이 노조 측이 그 고 양회동 씨의 분향소를 설치하려고 해요. 근데 이제 원래 예정돼 있던 그 절차가 아니어가지고 경찰이 이걸 막아서 강제 철거를 또 시도를 합니다. 한 20여 분 동안 물리적 충돌이 벌어지는데 그러면서 이제 4명이 부상을 입고 4명이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연행되는 일이 있었어요. 이런 일이 이제 서울에서는 있었고 또 한국노총에서도 좀 큰 일이 있었죠. 그것도 이제 같은 날이었는데요. 한국노총 산하의 금속노련이라는 곳이 있어요. 금속노련, 여기가 맞아. 전국 금속노동조합연맹인데 한노총 산별조직 중에 최대 규모인 조직이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작년 4월부터 포스코 광양제철소 앞에서 천막 농성을 오랫동안 벌여왔어요. 농성을 벌이는 노동자들은
포스코 하청업체인 포온이라는 곳의 노동자들이었는데 여기서 잠깐 이 비하인드 스토리를 잠깐만 이야기를 하자면은 이 업체가 원래는 성암산업이라는 곳이었어요. 근데 3년 전에 이곳이 자기들이 이제 작업했던 그 작업권을 포스코에 반납을 한 다음에 노동자들한테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해요. 근데 뭐 당시에는 이제 경사노위가 잘 중재를 해가지고 이 해고당한 노동자들은 성암산업의 작업권을 사들인 다른 회사에 고용이 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노동자들이 바로 포온의 노동자들이기도 한데 이렇게 고용이 이제 승계되는 과정에서 뭐 인사 승계라든가 근로 조건의 유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그래서 노동자들은 포스코가 원청으로서 하청 노동자들과의 사회적 합의를 이행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농성을 벌여온 거예요. 근데 이 농성이 계속되고 있었는데 5월 31일에 금속노련의 김준영 사무처장이 7m 철제 구조물 막루에 올라서 고공농성을 벌인 거예요. 근데 이를 이제 경찰이 진압을 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휘두른 경찰봉에 김 사무처장이 맞아서 머리를 크게 다치는 일이 있었어요. 이게 영상으로도 공개가 되면서 좀 파장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당시 상황이 굉장히 험악했다고 해요. 막 현장에 있었던 다른 조합원이 막 목과 머리를 바닥에 짓눌린 채 막 경찰에 체포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상황이 굉장히 좀 험악했었던 거죠.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막 그 영상이 공개되고 논란이 되니까 경찰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진짜 정당한 법 집행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면서 관련 영상까지 공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경찰 입장은 김 사무처장이 경찰의 접근을 막기 위해서 먼저 물을 뿌리고 쇠파이프로 휘두르면서 우리를 위협했다라는 게 경찰의 입장인 거고 한국노총은 아니다. 이거는 가파른 그 위험한 고급 농성장에 경찰이 막 무장해서 진입해 오니까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그런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완전히 이제 대립을 하게 된 거예요. 한국노총과 경찰이. 이런 일이 발생한 이후에 아까 앞으로 돌아와서 한국노총이 긴급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정부와의 소통 창구인 경사노위 참여를 전면 중단하면서 대정부 투쟁을 선언하게 된 겁니다. 네, 한국노총이 노사정 대화를 전면 거부하고 나선 건 2016년 1월에 박근혜 정부 때 노동 유연화 정책 같은 걸 내놨을 시기에 그때 한번 탈퇴한 이후로 7년 5개월 만에 전면 중단을 한 거예요. 물론 아직 탈퇴는 아니지만. 그래서 제가 오늘 저희 이제 촬영하고 있는 날 오전에 한노총 인터뷰 방송을 듣고 왔는데 그 류기섭 사무총장이 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사실 그동안에는 뭐 여러 문제의식이 있었지만 어떤 정부의 답정너식 소통 방식이라든지 이런 거에 문제의식을 느꼈지만 그래도 대화가 중요하다고 해서 참을 만큼 참아왔다, 우리도. 근데 사실 광양에서의 그 유혈 진압 이후에 현장에서의 불만이 완전히 폭발한 상태고 탈퇴까지 고려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현재까지 이렇게 쭉 쌓여온 거죠, 갈등이. 그리고 이게 터져버린 거죠. 그러면 앞으로는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뭘 봐야 될까요, 저희가? 근데 일단은 한국노총 집행부의 결정을 봐야 될 텐데 아마 방송이 나왔을 때쯤엔 어떤 결정이 나 있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좀 안배해서 봐주시고요. 현재 양대 노총은 대규모 대정부 투쟁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밖에서 열리는 그런 대규모 장외 투쟁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사실 지금 노동 관련해서 굵직한 이슈가 좀 있어요. 일단 내년도에 최저임금을 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이 또 아까 그 경찰봉에 맞았던 금속노련 사무처장이기도 해서 또 좀 어떻게 좀 이게 잘 되겠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어쨌든 이 최저임금위원회 이슈도 있고 또 지금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올라온 노란봉투법이 있어요. 이 노란봉투법은 뭐 아시겠지만 원청의 어떤 하청노조와 단체 교섭할 의무를 부과하고 또 기업들이 노조의 쟁의 행위에 대해서 과도하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사실은 굉장히 좀 의견 대립이 또 치열한 이슈기도 해서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도 또 하나의 갈등의 뇌관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뉴스들도 한번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정작 국민적 관심사인 노동정책은 그 주 69시간제가 논란이 된 이후로 뾰족한 게 아직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지금 뭐 여당에서 뭐 동일임금, 동일노동 뭐 이거 관련해서 뭐 개정안을 냈다고 하긴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될지는 좀 모르겠고 잘 어쨌든 이런 내용들을 좀 쭉 계속 팔로우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무리로 제가 이번 뉴스를 준비하면서 뭐 노정 갈등뿐만이 아니라 어떤 노동조합이라는 곳과 그리고 시위를 바라보는 어떤 우리 사회의 여러 복잡한 시선들을 좀
보게 되더라고요. 시민들의 불편, 그리고 공권력의 질서 유지, 뭐 헌법상 보장된 자유, 뭐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얽혀 있는 문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는 뭐 언제까지 이렇게 시민들의 불편을 끼쳐가면서 낡은 방식의 시위를 할 것이냐 이렇게 묻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다면 대안이 뭐냐? 원래 시위나 파업의 기본적인 본질이 불편함이다. 이렇게 묻는 사람들도 있는데 여러분의 생각이 어떨지도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준비한 뉴스는 정치권에서 힘 좀 꽤나 쓴다라고 한 권력기관들의 뉴스를 모아왔는데요. 6월에는 가장 뜨거웠던 건 다들 아시겠지만 선관위 관련한 뉴스였습니다. 그 기사 통계 수치를 기록하는 사이트에서 제가 찾아봤는데 6월에 한 달 동안 매일매일 선관위를 키워드로 한 기사가 100건이 넘게 나온 날이 굉장히 자주 있다. 이런 수치가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좀 선관위에서 많은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부터 좀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근데 선관위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여러 권력 기관들 중에서 가장 좀 무색무취의 기관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면 선거를 관장하는 것이잖아요. 대통령 선거부터 뭐 뭔가 국회의원 선거 이런 선거를 총괄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훨씬 가장 중립적인 느낌이 있었고, 그래서 뭔가 이런 일이 이렇게 뭔가 경쟁의 한복판 같은 느낌? 이런 거에 있는 게 굉장히 생경하기도 하고. 맞아요. 근데 일단 그래서 무슨 일이지 하고 봤더니 일단 문제가 된 건 시작점은 채용 비리인 것 같더라고요. 네, 맞아요. 사실 한국에선 채용 비리에 굉장히 이제 다들 민감하죠. 민감하고 굉장히 민감하죠. 국민 눈높이가 굉장히 엄격한 네. 편이잖아요. 그 근간을 보면 요새는 워낙 좋은 직장에 취직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이기도 할 텐데요. 이번에 제기된 의혹을 보면 선관위가 국민 눈높이에 진짜 한참 못 미치는 거 아닌가? 도덕적 해이가 너무 심각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네. 당연히 드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아빠 찬스를 써서 자녀들이 특혜로 이제 선관위에 입사를 하게 됐다. 경력직으로 채용됐다. 이런 논란입니다. 근데 이게 누구냐? 누구 자녀냐? 누가 찬스를 얻었냐라고 보면 박찬진 사무총장, 위원장을 빼면 넘버원이거든요, 이 사람이. 네. 그리고 송봉성 사무차장,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장관급, 차관급인 선관위의 위원장을 뺀 넘버원, 넘버2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다 아빠 찬스를 써서 자신의 자녀들을 특혜 채용을 했다. 이런 의혹이 불거졌으니까 아니 사람들이 이게 무슨 일이야? 라는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이 사람들 외에도 고위직, 전현직 간부에 10명 넘는 사람들이 자신의 자녀를 경력직으로 특혜 채용을 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자녀가 채용되는 거에 인사 결제를 아빠가 한다거나 아니면 가능해요? 그쵸. 아니면 인사 담당자들에게 이 사람 내 자식이니 잘 부탁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노골적이다. 했다거나. 그래서 이게 좀 당황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일부 면접관들은 당시에 면접 볼 때는 이 사람이 그 사람 자식인지 몰랐습니다 라는 해명을 하는데, 뭔가 면접 채점표를 보면 특별히 적은 게 없는데 이 사람만 전원이 만점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의혹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거 뭔가 문제가 있구나라는 의심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게 진짜 뭐 정말 100% 다 사실이라면 이게 진짜 무슨 지금 시대에 어떻게 이런 일이 참 그러니까. 생기나, 그것도 선관위라는 조직에서 싶긴 하네요. 저 진짜 놀랐었어요, 사실 기사 보면서. 오히려 사기업에서는 같은 회사 혹시 지원하거나 하면 조금 조심스러워서 오히려 그쵸, 오히려 조심스러운 거 아닌가? 다른 데 가라 이런. 나는 싫을 것 같아. 나도. 그러니까 나는 진짜 싫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서 지금 자체 조사한 걸 보면 선관위에서 지금까지 나온 건 고위직 간부 중에서는 한 11명 정도가 와. 의심을 하고 있고, 아.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니까 전수조사를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지난 7년간 선관위의 경력 채용을 한번 다 들여다보겠다. 인사특혜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살펴보겠다라고 발표한 상황입니다. 왜 7년? 하필 7년은 그니까, 왜 7년이야? 애매한데 10년도 아니고 5년도 그러니까요. 아니고. 그렇죠. 근데 그게 왜냐하면 사실상 처벌할 수 있는 기간이 딱 7년이기 때문인데요. 왜냐하면 직권남용죄랑 업무방해죄를 적용해야 돼요. 이게 네. 내 직권을 남용했다. 그리고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요게 공소시효가 7년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더 있을 수도 있는데 좀 씁쓸한 상황인 거긴 하죠. 근데 사실 선관위의 행동강령을 보면 여기에 사촌 이내 친족이 직무 관련자에 지원할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라는 조항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식은 사촌 이내니까 무조건 그렇죠.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신고를 안 한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나 아니면 이야기를 했더라도 오히려 저 사람 딸이야, 저 사람 아들이야 라는 걸 인지하고 이제 점수
점수를 더 잘 준 케이스들도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되는 정황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대로 들어보면 권익위에서 지금 전수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근데 뉴스에서는 또 감사원 얘기가 나온단 말이죠. 감사원이 감사를 한다라고 했다가 근데 또 선관위는 받아들일 수 없다, 거부한다라고 하고 한바탕 난리가 난 것 같은데 맞아요. 이 건을 좀 누가 담당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선관위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네.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특혜 채용 비리가 벌어졌어. 그런데 권익위도 조사합니다 하고 감사원도 조사하겠습니다 했는데 네. 갑자기 선관위가 감사원 감사는 거부합니다 라고 네, 하니까 맞아. 그게 돼요? 이게 뭐지? 뭐 동시에 다 같이 조사가 가능한가도 궁금한데 왜 어디는 거부하고 어디에는 자료를 다 준 거지? 부터 시작해서 뭔가 유례 없는 진풍경이 벌어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좀 정리를 해보자면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선관위 특혜 채용 이제 의혹이 생겼잖아요. 네. 선관위에서 죄송합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하겠습니다. 라는 발표를 합니다. 근데 이제 감사원이 지금 이렇게 논란이 되니까 감사원에서도 선관위가 이게 문제가 있는지 한번 감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라는 발표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사원은 국가기관이 일을 제대로 일을 하는지 감사하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선관위는 감사원이 이 발표를 하고 이틀이 지난 다음에 우리는 감사를 거부하겠습니다. 라는 발표를 왜요?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감사원이 원래 하는 일이 두 가지로 이제 정리가 돼 있거든요. 기관이 국가 예산을 제대로 썼는지를 회계 감사를 한다. 두 번째는 사무 직무를 제대로 하는지 직무 감찰을 한다라는 건데요. 네. 그걸 헌법에 다 써 있어요. 법에 명시가 돼 있는 걸 보면 이 감사원이 직무 감찰을 할 수 있는 대상이 누구냐면 행정기관, 공무원의 직무 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감사원은 이걸 봤을 때 선관위는 대상이 된다. 이 네. 조항을 근거로 감사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선관위는 우리는 헌법적으로 정치적인 중립성을 가진 독립기구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이 행정기관에 우리는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또 선거를 관장하는데 그렇죠. 그래서 선관위는 이제 민주주의에 꽂힌 선거가 이제 관장을 하는 거고 권력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 따로 독립기구로 존재하는 건 맞잖아요. 그래서 헌법에 명시된 대로 부당한 간섭이 없이 민주적인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따로 독립이 돼 있는 건데 뭐 다른 부처랑 똑같이 행정기관에 포함이 돼서 감사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냐라는 게 이제 선관위의 주장이고요. 선관위 관련법에 보면 선관위 인사 관련한 사무를 감사하는 건 선관위원장이 이제 집행할 수 있다. 뭐 이런 취지의 법이 명시돼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선관위는 이 법 조항을 근거로 업무 관할이 선관위에서 하는 거지 감사원이 하는 게 아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반면 감사원은 선관위가 그동안 감사를 받지 않았던 건 말씀하신 그 정치적 중립성, 선거관리가 독립돼야 된다는 걸 감사원이 존중해 왔기 때문이지 법적으로 사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고 지금은 문제가 너무 제기가 됐어서 상황이 다르다라는 상황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딱 이렇게 조사 감찰을 한 건 아니지만 선관위가 감사를 받은 사례가 있다라는 게 감사원의 주장이고 또 감사원 법에 보면 감사를 할 수 없는 기관이 명시가 돼 있는데 거기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이렇게 세 곳이 명시돼 있는데 선관위는 없다. 그러니까 직무감찰 대상이 될 수 있다. 하면서 이제 평행선을 긋는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정치권에서도 이 시선을 보는, 이번 갈등을 보는 시선이 조금은 다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선관위를 향해서 이거 지금 너네 말이 되는 거야? 감사원 감사, 직무감찰 당연히 받아야 되고 이거 책임을 지고 선관위원장 포함한 모든 선관위원들 다 그만둬야 된다! 막 이렇게 비리 백화점이다! 막 이런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 감사가 자칫하면 선관위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선거가 얼마 안 남아있는데 좀 신중해야 합니다. 라는 입장입니다. 근데 사실 지금 잠깐 약간 이열지 느낌으로 돌아가자면 네. 요 논란이 지금 처음 생긴 일은 아니에요. 사실 선관위가 대통령 직속 기관인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받는 게 적절한가? 요 질문은 30년 된 질문이거든요. 그래요? 네, 1994년으로 돌아가 보면 당시에 김영삼 정부 때도 요 감사원법을 개정해서 선관위를 할 수 있게 넣느냐 뭐 말까 뭐 이런 걸 국회에서 논의를 했을 때도 이때도 이제 논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회의록을 보면 야당인 민주당은 아니 야당의 활동 내용이 전부 감사원에 의해 감시 대상이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선관위
선관위가 포함이 되면 그러면 이거는 정치 탄압용으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고, 반면 여당인 민주자유당, 지금의 국민의힘 전신이죠. 네. 거기서는 아니 뭐 대법원이나 국회 헌법재판소처럼 선관위가 그 정도로 직무상 독립을 가지는 기관은 아니지 않느냐, 뭐 이런 언쟁을 벌인 기록들이 다 남아 있더라고요. 지금의 어떤 야당과 여당의 주장과 크게 다르진 않는 것 같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또 입장이 30년간 그렇게 다 똑같이 이어져 내려왔느냐라고 네. 네. 하면 또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정반대로, 서로 정반대로 주장할 때도 있어요. 계속 정권이 이게 바뀌니까. 네. 정답이에요. 주장이 일관적이지 않고요. 네. 이번에는 민주당이 신중해야 한다라고 네. 말했으면 다음에는 국민의힘 쪽에서 신중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해왔는데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야당일 때, 서로 야당일 때 이제 다른 주장을 펼쳤다가 여당이 되면 또 입장이 바뀌고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의 국민의힘은 법안을 개정해서 이제 선관위가 감사원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2001년에는 정반대의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김대중 정부 시절이었거든요. 한나라당 시절이었으니까 이게 국민의힘 전신인 이재호 의원 같은 경우는 직무감찰에서 선관위를 제외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이명박 정부 때 2011년 네. 때는 다시 이 공수가 바뀌기도 연수가 하고, 바뀌고. 그래서 입장이 계속 이렇게 오락가락 했었다. 그래서 이런 식이다 보니까 이 30년 된 요 논쟁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 내년 4월 선거가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 힘겨루기를 우리가 지금 지켜보는 건가, 이 30년짜리 논쟁을? 그리고 뭔가 자신이 불리할 때마다 주장이 바뀌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당연히 들 수도 있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선관위 비위가 그대로 둘 수 있는 건가? 선관위 비위는 분명히 잘못된 게 맞는데 이게 정치권에서 선관위를 흔들기라고 정치적인 논쟁으로만 봐도 되는 거야? 라는 이런 다양한 의견이 쏟아지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보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권익위가 사실은 지금 전수조사를 하고 있고 선관위는 권익위에 적극 협조를 하겠다라고 해서 권익위의 자료를 다 준 상황이고, 감사원 같은 경우는 선관위가 거부를 하면 강제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대신 권익위가 조사를 하고 있고 이게 한 달간 조사하겠다고 했으니까 이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되고요. 이 이후에 권익위가 이제 뭐 수사기관에 의뢰를 하게 되면 또 이게 상황이 바뀔 수도 있고, 또 국회에서는 선관위 국정조사를 하자라는 거에 여야가 의견을 모은 상황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국회에서 국정조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는 변수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 조금 더 많은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말씀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이제 잘 어디 가서 아는 척 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요. 좀 오늘 좀 또 이렇게 굵직굵직한 주제도 있었고 여기서 막 이렇게 좀- 얘기해. 뭐 선관위가 감사원이 그러면 한참 하면서 그게 1, 2년 된 이슈가 아니야. 그래 30년 전부터 있었어 이러면서 하나 얘기할 수 있겠다. 오늘 여기서 들은 거 다 써먹을 수 있겠어요. 써먹을 수 에너지 있어요. 캐시백 했어? 야, 그거 너 챙겨야지. 뭐 이런 거 그거 하고. 챙겨야지. 어. 이런 구조 얘기도 좀 하고. 갈등도 다 맥락이 있는 거야. 신나 지나갈 때. 야, 이게 그냥 단순히 집회가 아니야. 이러면서. 맞아. 좀 이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네. 빈지 워칭 하시면서. 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이제 또 다음 컨텐츠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수목 아침 7시 듣동라가 습관이 됩니다.